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다이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빙 물리학이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보일의 법칙은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보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로버트 보일입니다. 무슨 리차드 보일인가 이런 사람은 영국 사람이긴 한데 정치인이고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줬던 그런 사람이죠. 이 보일의 법칙에 대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이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생리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보일, 이 사람은 화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면 화학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1627년에서 1691년, 환갑은 넘기고 가셨네요. 아일랜드계고요. 이분이 말하자면 모던 케미스트리, 현대 화학의 시조다. 심지어는 창시자다.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의 법칙은 실제로 이 보일이 처음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일의 법칙을 보일 메리어트 법칙이라고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리어트 법칙이 다들 저 나라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메리어트도 그다지 이 보일의 법칙에 주된 어떤 공을 세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17세기에 이 리차드 타운리라고 하는 사람과 헨리 파워가 이 보일의 법칙을 처음 주창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창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로버트 보일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이것을 논문에 발표하면서 이 보일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받아냅니다. 이 보일의 법칙은 기체에 대한 거고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일 샤르의 법칙이라고, 이 샤르는 온도에 대해서 어떤 기체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입니다. 유연성이 있는 용기, 쉽게 말하면 풍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용기에 담겨 있는 공기이고요. 주변에 압력이 증가하면 그 유연성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속의 밀도는 높아지죠. 이때 조건이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바닥에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온도 이야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보일-샤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GIF 파일은요, 보일의 법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눌리면서 기체가 밀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기통은 그것이 알루미늄이건 스틸이건 컴포지트 파운드로 만들었던 유연성이 없는 아주 딱딱한 용기입니다. 잠수함도 여기에 속하죠. 자, 그 안에 아주 높은 압력의 공기를 우리가 컴프레서로 밀어 넣었습니다. 호흡기를 이 탱크에 붙이면 밸브를 여는 순간 탱크 안에 있는 높은 압력, 예를 들어서 다이빙 처음 시작할 때 200바인데 이것이 1단계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 이 중간은 미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바의 중간이라면 100바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어떤 압력 차이 뭐 이거를 영어로는 intermediate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흔히 중간 압이라고 해서 저는 다이빙 처음 배우고 처음 그 이론 공부하면서 왜 이걸 중간 압이라고 했을까 뭐 좀 혼돈스러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흡기 1단계까지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딱딱한 1단계입니다. 이것이 호흡기 2단계로 가면서 거기서 폐로 가는 어떤 그 통로까지는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버들은 사람은 호흡할 때 내가 있는 이 주변의 압력과 같은 압력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1기압이겠죠? 그래서 나는 내 폐는 1기압의 공기를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심 20m, 30m 내려가면 그 주변 압이 3기압, 4기압으로 변하고 2단계에서 1단계에서 넘어오는 공기를 3기압, 4기압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바의 높은 압력의 실린더 공기가 1단계로 들어오면서 중간압을 대충 10바 이쪽 저쪽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절대로 중앙인 100바가 아니고 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 1단계의 중간압을 결정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호흡기 2단계 입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압까지 낮아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다이빙에서의 어떤 장비가 우리를 호흡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당연히 주변압이 올라가면 수심이 깊어지면 나오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절대 부피가 많아집니다. 자, 스쿠버 탱크 11리터입니다. 여기다 200바를 넣으면요, 실제 스쿠버 탱크 안에 있는 공기가 2200리터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 2215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2단계의 주변압으로 보내기 위해 압력을 낮추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10바라고 했습니다. 2단계가 열리면서 공기가 주변압과 같아져서 우리 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정해진 양의 공기를 사용하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면 내가 다이빙하는 이 수심에서 얼마 동안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개인적인 수면 공기 소모율이라는 게 됩니다. 제가 늘 생각만 하고 이것에 대한 지금 영상을 아직도 제가 못 만들었는데 조만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생리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압력이 올라가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는 또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주변압이 낮아지면, 즉 우리가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을 하게 되면 폐 속에 있는 2단계 속에 있는 공기는 팽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면 팽창하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특히 상승 중에 숨을 참게 되면 폐 속에서 팽창하는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집니다. 우리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커지는 공기의 볼륨, 이것이 풍선보다 얇은,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폐포를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팽창 상해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폐팽창 상해 때 오는 어떤 폐기종, 종격동 기종, 피하기종, 그리고 가장
악랄한 이 동맥 공기 색전증이 오는 거죠. 자,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 스쿠버 다이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계속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말라고 하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 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가만히 숨을 참고 있으면 그때도 위험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폐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만약에 내가 뜨고 있다면, 상승하고 있다면, 그런데 숨을 참아버린다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절대 숨을 참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실제 우리가 호흡기를 입에서 뺄 때도 계속 입에서 공기 버블을 내뿜는 습관을 키우는 거죠. 우리 호흡 근육에게 이 근육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스쿠버 다이빙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이 가장 중요한 법칙인 항상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말라고 하는 것, 특히 상승 시에는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되고, 그것의 어떤 기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이 처음 고안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이빙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